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지금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구속 피고인을 66번이나 소환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것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뭐 의원님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처음으로 동반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분 패널과 함께 이 내용 살펴봅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문석 이사장. 예. 추미애, 윤석열 거의 뭐 올해의 남녀 주연 배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이렇게 해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그 공수처가 출범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어쨌든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그 영장 청구권과 관련된 그 보완된 그 이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내용이 공수처인데 예. 어쨌든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두 사람의 거취의 문제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 검찰 개혁의 3종 세트가 한 개가 남아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진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하여튼 이제 갈등이 계속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지난번 일단 불발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도 이번 주 중에 다시 재개될 거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총장 장모 또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마 뭐 그 정부나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물러나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모로 부담이 되고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하더라도 뭔가 좀 이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한 근거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뭐 한 대여섯 건 정도의 감찰을 이미 지시해 놓은 상황이고 대면 감찰을 둘러싸고 지금 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 결과 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뭔가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측면이 나타났다고 하면 좀 근거를 갖춰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게 아마 지금 추 장관이나 여당 쪽에서 생각하는 경로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윤 총장의 행보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불법이나 위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인사권자가 어떤 명시적인 언급이 있지 않는 이상 압박에 밀려나지는 않겠다라는 태도를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이런 갈등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갈등 계속되는 것 정부 여당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슬슬 동반 퇴진론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법사위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 인터뷰했는데요. 아까 양문석 이사장 전망했던 것과 비슷하게 연말 연초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한번 이와 관련된 녹취들을 들어보죠. 정리라는 게 이게 일도양단적으로 한 칼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정리되거나 뭐 해임건이라든지 또는 뭐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한 칼에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히 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수사도 있고 감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말 연초 상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거치의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는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나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 이상 폐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경준 의원, 박범계 의원은 지금 법사위원이고 네.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짜놓고 하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그렇게들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어제 나왔던 걸 보면 대단히 지금 좁혀져 있는 흐름의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법무검찰의 갈등 상황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도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 내부의 지금 판단인 것 같고, 초기에는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담이 이제 이런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둘이 동기어진, 동시에 그냥 한목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주는데 전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반면에 일각의 시각에서는 범여권 전체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한 명을 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둘이 동기어진할 때 얼마만큼 포장으로 깔끔하게 덮어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범여권 간의 가장 아마 내밀한 고민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이제 수사,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들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 과정, 그다음에 지금 감찰 이 과정에서 그럴 만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성공 가능성 여부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최순실 여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말 속에 이번 개각에 포함돼야 된다, 그렇게는 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각 대상은 아니지만 무언가 좀 정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여권의 흐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이제 1차 개각은 이제 11월 말, 12월 초지만 2차 개각은 12월 말, 1월 초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순차적 개각 가능성. 저는 그 대목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아까 양문석 이사장이 지적하셨던 대로 이제 공수처 출범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리고, 물론 처장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1월 말이나 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이제 정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의 민심도 굉장히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보궐선거가 이제 채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권이 더더군다나 이런 개혁,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항 혹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도층, 수도권의 민심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결단할 수도 있겠다. 다만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해임이든 아니면은 이제 국회 탄핵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감찰권을 통한 외부 압박, 그다음에 이렇게 여권 인사들의 군불지피기로 계속 투트랙 양상을 가다가 결국은 그것조차도 한 번쯤은 연초 개각 때 동반 퇴진까지도 고려하는 지금 그런 어떤 압박용으로 저는 해석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게 조금 지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정세균 총리가 취임 300일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점 평가하지만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을 평가한다.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총리가 추미애 장관 해임해야 된다, 해임 건의하라 이런 그 사설이 나왔던데. 그것은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겠죠. 아니 이제 뭐 그 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어제 정세균 총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몇 가지 좀 뉴스들을 보면 정세균 총리 지난주인가요? 그 뭐 청와대 인사수석 불러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호출해서 추미애 장관 뭐 김현미 장관 해임 관련된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추측 기사 나왔는데 부인을 했지요. 그 뒤에 뭐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낙연 대표도 또 대통령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마 그 얘기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부인하고 그런 걸 보면 괜히 나온 기사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이쪽에서는 대통령한테 건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그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검찰 개혁이 단순히 지금 현 시점에서의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고 일제 고등검찰로부터 시작해서 100년의 적폐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소한 그 사안까지 그 법무부 장관이 건질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 그 사소한 사안마다 검찰 내에서 저항 세력들이 그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다뤄내는 부분이 지금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검찰의 검찰권 남용의 그 문제들을 모두 드러내가는 과정으로서의 추미애 장관의 역할을 그 여권 핵심부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해임 건의나 그다음에 그 교체 대상으로서 안 바라보는데 이제 시점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전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의미가 좋고 의도가 좋아도. 그런데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거 이전에 이 문제를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월 안에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여권에게 무조건 불리한 그 정치적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월 안에 개각과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든 검찰개혁 문제든 이 문제를 현 정부 내에서는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이 연말 연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수처 출범 이후 직후에 어쨌든 그 한 단락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박원석 의원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뭐 공수처도 출범시키고 또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아마도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에 당장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따르죠. 어찌됐든 지금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정권이 보고 있는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다소 부담스러운 그간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빼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계속 뭐 이 검찰 개혁 내지는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에 들어갈 거고 그 시점은 아마도 늦어도 내년 2월 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서서히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궁금한 점이죠. 현재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춘희, 조은희, 이해훈, 금태섭 야권입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또 박주민 의원, 박영선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김선동 지상국장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됩니다. 자, 부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여권에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서울에서 출마 선언했더군요. 그리고 박민식, 이진복, 이종혁. 그렇지만 밑에 후보군에 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군요. 유기준, 박형준, 김세연, 서병수. 김무성 전 대표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혜영, 김영춘, 박인영. 자, 아직은 그림이 크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독자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마음은 정하신 건가요? 네, 출마 현재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예. 전제로 해서 좀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조만간 제 의사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11월 말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잡고 계신 큰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지.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면 그게 살짝 출마 선언이 돼버려서 네. 예. 대충 이제 그냥 시점 정도만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원래의 원인이 뭐냐? 우린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성추행으로 일어났던 선거의 프레임이 이제 신공항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번에는 이 여성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산의 희망이었다. 1년에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씩 평균 없어졌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부산의 그런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23일 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그런데 어때요? 대체로 이렇게 그 선거 누가 출마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먼저 손든 사람이 좀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딱히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저분이 우리 도시를 이끌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치고 나가고 먼저 공약을 준비하고 먼저 조직을 결성한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대체로 국민들 머릿속에는 몇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손들었다 그래서 유리하지는 그렇죠. 않죠. 예. 보시기에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인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대결 구도나 뭐 이런 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한민국의 1대 도시, 2대 도시들이고 이 큰 도시들은 큰 틀의 정당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말 것이냐.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아마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들은 이제 두 정당이 거의 비슷해져 가는 이런 수렴해 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인물 경쟁력이 좌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이건 뭐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없는데 선거 한두 달 전에 어느 정당이 큰 사고를 치느냐,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대체로 지금 선거는 살얼음판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물 대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어떤 뭐 정당 차원의 실수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좌우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최석평 의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대체로 보면 대선과 좀 한참 기간이 좀 남아 있을 때는 대선 주자급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서울시장 보선은 대선 바로 1년 전이니까 대선 후보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을 편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동성이 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에 어쨌든 출마하는 사람들은 대선과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좀 이 선거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사실은 이제 젠더 이슈가 이제 좀 부각될 만한 사안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분의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정 역사상 사실은 대통령하고 여야 당대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총리까지는 여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 단체장은 아직도 여성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젠더 이슈와는 또 별개로 과연 여성,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이제 여성 후보들이 조금 이제 여론조사 상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된다면은 여야의 각축전이 되겠지만 보다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이른바 젠더 정치 플러스 여성들의 어떤 정치 참여가 마지막으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광역 단체장의 당선이라고 보거든요. 이 두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번 또 선거에서 진행되다 보면 또 하나의 또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인물 대결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인물 대결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기칙 사유가 있잖아요. 젠더 문제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선거 핵심 프레임이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발전 또는 부산시의 발전 이 부분으로 이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프레임의 충돌은 그걸 누가 치고 나갔을 때 가장 설득력 있게 갈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핵심이고 그러면 결국은 인물의 문제다. 어쨌든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은 안심할 수 없고 그리고 부산시장은 손 놓을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도 양쪽 다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를 내세웠을 때 그러니까 수많은 여론조사가 일어나겠죠 지금. 그렇죠. 정말 전체적인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한민국 제1의 수도, 제2의 도시 이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 참 처음 있는 일인데 박원석 의원 전망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야당이 많이 유리한 편인데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나 평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예상만큼 지금 야당인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제 대형 이 지역 개발 이슈를 지금 여당이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판도도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인물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시에 이제 양당을 제외한 일단 제3후보의 출연과 약진 가능성 이것도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 근데 현재 금태섭 의원은 뭐 세력이 없는 개인이긴 하지만 만약 거기에 세력을 붙여서 지금 원내에도 약간 이제 중도적인 성향을 띤 다른 정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된 그런 제3후보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후보군도 가시화되지 않았고 선거의 구도도 아직은 좀 밑그림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 연초 정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꾸준히 이름이 나오는 분이 바로 안철수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 모여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김종인 대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만의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 저는 정말 저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질문인데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혁신 경쟁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 알려져 가지고 무슨 정당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1야당을 포함한 양심 있는 모든 야권 인사들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모여 공수처법 개혁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공동 투쟁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야지. 뭐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항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장은 안 나가겠다고 그랬다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반부패 연대라는 형식으로 좀 힘을 합치자고 그래요. 무슨 야권이 연대 할 일?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개혁하고 싶진 않아요. 공수처법 관련해서 야권 연대를 다시 주장을 했는데 자기하고 연대하자는 것이 뭐 야권 연대가 무슨 야권 연대가 어디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기자들은 자꾸 안철수 관련해서 물어볼까요?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핵심이고 또 안철수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또 대선까지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김종인 대표의 저는 정치 스타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훈육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계도하고 내 말에 따르라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대표 신경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난 9년간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2012년부터 11년부터 사실상 시작한 건데 그 9년간 꾸준하게 주창했던 이론이 제3정당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를 우리가 극복하자고 했는데 이번 이번 보궐선거에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 혁신 플랫폼 이런 걸 제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든 시민이든 뭐든 새로운 출구로 엮어서 지지 기반을 넓힌 야권 대표 후보로 날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뭐 계속 뭐 더 이상 공부 가르칠 학생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건데요. 저는 그래도 또 안철수 대표는 나는 야권이 연대한다면은 문지기 혹은 뭐 청소라도 하겠다고 또 그런 또 구애를 보냅니다.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좀 불확실성을 국민의힘 측이 제거해달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힘겨루기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양문석 이사장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선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존재감 부각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 MBN의 뉴스와이드 정도에서나 우리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다루어주지 다른 데서 거의 안 다루어주잖아요. 저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예전처럼 안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석 대 103석 당랑거철이라고 있잖아요. 수레가 가는데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겠다고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귀의 역할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거고 수레의 역할을 김종인 대표가 딱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몸무게와 그 비중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혁신 플랫폼이라는 어려운 그 표현으로 예전에 구태였던 빅텐트를 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 기가 안 차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대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합 집산에서 성공해 본 적 없고 합종 연행에서 선거 직전에 성공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건 대통령 선거도 아닌 서울시장 선거에 대선 때 하던 그러한 논쟁을 끌고 나오면서 본인이 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 그 참 사막이네. 수레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정권 인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총무처에
정권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선 20일 만에 이제 정권 인수 절차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래도 승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표현은 그렇죠. 예. 이길 것이다. 뒤집힐 예. 것이다. 예. 라고 트윗을 날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예. 저 정도 되면 사실상 승복한 거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소송을 지금 32건인가 걸었는데 30건이 전부 지금 트럼프 쪽에서 패소 내지는 취하했다는 거고요. 지금 2건이 진행 중인데 그 2건도 선거 당락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조그만 카운티와 관련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예. 그리고 최근에 아주 경합주에서 이제 이게 지금 바이든 쪽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정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적 맥락들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더 가면 우리 당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절박한 위험들이 있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승복하자. 이 여론이 높아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타고 나기를 낮췄소 이 말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독특한 유전자와 독특한 성격 기질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 세계의 경제 질서, 정치 질서, 외교 질서가 4년 내내 요동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방식의 어떻게 보면 세계 제1의 국가에 의해서 그런 어떤 행동들이 주도가 되니까 예. 전 세계가 다 당황을 했었던 거고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좀 평온으로 정상적인 과거의 패턴으로 좀 돌아가서 편안하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어떤 바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20일 만에 이렇게 이제 이양하게 됐는데요. 혹시 그 안에 부지런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 간의 접촉 같은 게 혹시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존말할 때 안 넘길래 뭐 이런 거? 뭐 글쎄요. 물밑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이제 퇴각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재검표 결과가 나와서 뒤집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법원에 제기해 놓은 소송들이 사실은 뭐 대선 승부를 바꿀 만한 이제 그런 결과를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본인의 기질이나 성격상 또 졌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밟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난 지지 않았다. 그리고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다소는 호기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런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본인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 벌써부터 2024년도 재출마설이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전망까지도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정권을 넘길 땐 넘기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예. 이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 스탠스는 유지하겠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얘기가 이번 선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 다음 선거를 얘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편을 수고하셨습니다. 네.